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이 극비리에 개발한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기체를 자프트에 의해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각 건담들은 소형화된 빈병기, 페이지 시프트 장갑 같은 신기술과 함께 특성화된 전용 장비와 기능들을 사용하며 양 진영에서 활약하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GAT-X 시리즈 중 원거리 고화력 지원 사격을 담당하며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비운의 기체, 버스터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즈믹이라 70년에 발발한 제1차 연합 플랜트 대전에서 자프트는 조지 글렌이 사용하던 탐사용 장비를 개조한 전투용 모빌리스트로 무장하며 지구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프트는 핵분열과 레이더를 무효화시키는 장치인 뉴트론 제머를 전 지구권에 살포하여 지구연합의 재래식 병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연합의 승리로 조기 종결될 것이라 판단되었던 전쟁은 플랜트의 승리로 기울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연합은 듀에인 헬버튼의 주도로 극비리에 진행되던 내추럴용 모빌스트 계획 GAT-X 시리즈에 주목하게 되었고, 중립국임에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 오보연합 수장국과 협력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신형기들의 개발 과정에서 지구연합과 오브는 물리적 타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페이지 시프트 장갑, 모빌스트가 사용할 정도로 소형화된 빈병기 같은 다양한 신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기술들을 적절히 투입한 범용 프레임인 X 100번대 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최초의 건담, 듀얼을 제작하게 되죠. 듀얼 건담을 필두로 제작된 GAT-X 시리즈들은 이후 생산될 양산기들의 베이스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함께 개발된 여러가지 기술들을 시험하는 프로토타입 기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각 건담들은 스트라이커 팩을 교체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스트라이크,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을 통해 은신과 침투를 위해 설계된 블리츠, 모빌아머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이지스처럼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컨셉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중 원거리 고화력 사격, 후방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가 바로 버스터 건담입니다. 일련 번호에서 알 수 있듯 버스터는 듀얼에 이어 시리즈 중 두 번째로 개발된 기체인데요. 왜 다른 건담에 비해 우선순위로 개발된 것인지에 관해선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 구조가 단순하고 확장성이 좋은 X 100번대 프레임을 바탕으로 하며 고화력 지원이라는 은근히 단순한 컨셉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건담들에 비해 먼저 개발된 것 아닌가 싶네요. 버스터는 강력한 화력을 통해 원거리에서 아군기를 지원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적기를 포착하고 조준하는 센서와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버스터는 다른 건담에 비해 길쭉한 안테나, 고관부에 2개의 카메라가 추가되었고, 이마 부분에 조준을 담당하는 거대한 센서가 장비됩니다. 이마의 센서는 전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파손을 대비하기 위한 덮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전된 센서류 장비들로 인해 버스터는 후방에서 적을 정확히 조준하며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할 수 있었죠. 이 능력을 실제 전장에 투사하기 위해 버스터에는 2개의 대형 주무장이 탑재되는데요. 왼쪽엔 94mm라는 높은 구경을 가진 고에너지 집속 화선 라이플, 오른쪽엔 질량탄두, 철곽과 유탄을 발사할 수 있는 350mm 건런처가 장비되죠. 집속 화선 라이플은 보통 70에서 75mm 빔 라이플을 장비한 다른 GAT-X 시리즈보다 훨씬 큰 구경을 자랑하며 전함의 함포와 비슷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화력으로 적을 저격하는 것에 사용되지만 화력을 조절한다면 연사도 가능하죠. 오른쪽에 장비된 건런처는 실탄병기이지만 페이지 시프트 장갑, 전함에도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매우 뛰어나고 산탄으로 사용할 경우엔 넓은 범위의 적을 한 번에 사격할 수 있죠. 또한 작중 탄약이 떨어진 묘사가 등장하지 않을 만큼 잔탄량도 풍부합니다. 지구연합의 모빌스트 개발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런 고화력 병기들의 탑재가 예정되었던 버스터엔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일단 무장의 크기만큼 무게가 무겁고 반동 또한 엄청났으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죠. 건담들이 사용하던 기본 무장 혹은 고화력 무장들은 당시 활동하던 다른 모빌스트들의 무장에 비해 출력과 반동이 상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개발된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이 듀얼에 예정되었던 고화력 무장 개 볼그를 사용하고 과열과 파손으로 인해 오른팔을 절단해야 할 수준이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터의 허리에는 백팩과 연결된 고정식 암이 장착되었고, 기체 중앙의 메인 배터리 이외에도 양쪽 무릎과 백팩 그리고 2개의 무장에 총 5개의 예비 배터리가 추가로 탑재됩니다. 고정식 암은 버스터의 무장을 고정하고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을 제어하는 동시에 백팩에 거치된 무장들을 기체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비 배터리 중 2개는 무장 내부에 직접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툭하면 페이지 시프트 다운이 일어나던 다른 건담들과는 달리 버스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여담으로 무장 내부에 본체와 독립된 에너지 팩을 내장하는 기술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었는데요. 시드 일부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빈병기를 사용하는 모든 모빌스트들은 본체의 메인 배터리에서 무장의 에너지를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며 배터리의 효율도 점점 올라갔지만 무장 또한 출력과 요구 에너지가 상승하며 핵엔진이 아닌 기체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화력 투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2부 시점부터 자프트는 양산기인 자쿠 워리어의 무장에 독립적인 에너지 팩을 부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비슷한 방식이 2부에서야 등장한 것을 보면 버스터의 무장 운용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각 무장의 충분한 에너지, 고정시감의 유동적인 무장 이동을 이용해 버스터는 두 개의 고화력 무장들을 결합한 또 다른 무장 형태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고에너지 집속 화선 라이플과 건런처는 앞뒤로 결합하는 것으로 건런처를 앞에 두었을 땐 대장갑 산탄포, 라이플을 앞에 둔다면 초고임펄스 장거리 저격 라이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무장에 내장된 두 개의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한 번에 끌어다 쓸 수 있어 각 형태들은 기본 형태에 비해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먼저 대장갑 산탄포는 산탄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기존의 건런처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여기서 발사된 무수한 탄환들은 하나하나가 전함을 관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을 반대로 결합한 초고임펄스 장거리 저격 라이플은 이름에 걸맞게 먼 거리에서 적을 저격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의 320mm 임펄스포 아그니, 이지스의 580mm 복렬 위상포 스킬라에 비해 구경은 작지만 지구연합이 보유한 가장 거대한 함선인 아가멤논급 항공모함을 정면에서 관통할 정도로 GAT-X 시리즈들의 무장 중 가장 뛰어난 화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결합한 형태들은 강력한 화력만큼 총신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버스터를 포함한 GAT-X 시리즈는 애초에 양산기를 위한 프로토타입, 실험기의 성격이 강했고 기체 고유의 특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제외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버스터의 경우엔 원거리 무장들을 시험하느라 근거리 무장, 실드를 탑재하지 않았고 무장과 예비 배터리 무게로 인해 GAT-X 시리즈 중 가장 무거운 84.2톤이라는 중량을 가지게 됩니다. 시리즈 중 가장 가벼운 듀얼에 비해 무려 20톤 가까이 무겁기 때문에 버스터는 근접 전투, 민첩성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게 되죠. 다만 개발진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여 스트라이크의 대함도 그랜드슬램을 장비시키는 것도 고려했었지만 조치가 실행되기 전 자프트의 건담들이 탈취되며 무산됩니다. 추가적으로 헤드 유닛에 조준용 센서들이 집중 배치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졌고, 버스터는 다른 건담들이 대부분 장비한 75mm 헤드 발칸 이겔슈테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버스터는 근거리 방어와 견제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건담들이 손쉽게 대응하던 전투기와 모빌아머의 공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근접 방어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겔슈테른을 대체하여 탑재된 것이 버스터의 양쪽 어깨에 위치한 220mm 유견장 미사일 포드죠. 다른 건담들이 이겔슈테른과 마찬가지로 각 미사일 포드들은 버스터에게 향하는 미사일 혹은 적기를 요격하며 최소한의 근접 방어용으로 사용됩니다. 설정상 적을 유도하는 능력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파괴력이 훌륭하여 방어가 아닌 공격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장갑제 내부에 탄도가 내장되는 것이라 적의 공격에 유폭될 가능성이 있어 버스터의 어깨인 추가적인 장갑제가 부착되죠. 이렇듯 여러 강력한 무장들을 탑재하여 후방 사격 지원을 위해 개발된 버스터는 자프트의 건담 탈취 작전에서 노획되어 자프트 적복 소속인 디아카 엘스먼에게 배정됩니다. 디아카 엘스먼은 후방 지원용 기체에 탑승했음에도 특유의 호전적인 기질 탓에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며 지구연합의 수많은 함선과 모빌 아머를 격추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하지만 전투신의 80% 이상이 뱅크신으로 채워져 있어 시드 초반부까지는 분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 무우라 프라가의 스카이그래스퍼와 전투를 벌이던 도중 가동 불능 상태가 되고 디아카가 버스터와 함께 투항하며 버스터는 탈취된 건담들 중 유일하게 연합 소속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내추럴을 혐오하던 디아카는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항상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연인인 토를 잃은 미리아리아에게 실수로 고인 드립을 치다 죽을 뻔하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쟁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아크엔젤로 복귀하여 삼척동맹 소속으로 전쟁을 멈추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엔 오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버스터는 작중 분량이 매우 적었고 전투신의 대부분이 뱅크신으로 채워져 있을 만큼 취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밀리터리풍, 고화력 사격이라는 매력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별다른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며 당시 시드 시리즈의 건프라 중 가장 판매량이 저조했죠. 이후 프라모델이 악성 재고로 쌓이게 되자 제작진은 디아카의 전향을 기점으로 버스터의 등장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버스터와 디아카는 후반부에 들어서며 비교적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스트라이크를 제외하고 4개의 GAT-X 시리즈를 강탈당한 지구연합은 건담 탈취 작전, 오브의 아스트레이 시리즈 같은 데이터 유출 사건에 매우 분노하며 대서양 연방 독자 개발로 3개의 후기 GAT-X 시리즈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중 버스터의 후계기로 개발된 기체가 바로 캘러미티 건담이죠. 사실 캘러미티는 원래 장비를 교체해가며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컨셉을 가진 스트라이크와 비슷한 형식의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후기 건담 2기가 접근전 능력이 출중하여 캘러미티는 버스터의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며 장거리 포격용 기체로 우선 제작된 것이죠. 125mm 이연장 빔캐논 슐라크와 580mm 복렬 위상포 스킬라, 337mm 플라즈마 바주카 토데스 블록 같은 고화력, 고출력의 무장들을 장비했지만 피격 시에만 발동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트랜스페이스 장갑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훌륭했습니다. 덕분에 후기 GAT-X 시리즈들은 고화력 무장을 덕지덕지 장비하더라도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캘러미티를 포함한 후기 건담들은 기존 건담들의 단점을 많이 보완하여 세계가 공동 작전을 펼친다면 핵동력 기체를 압도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탑승하는 특수 파일럿, 부스티드맨들이 인간이 아닌 생체 CPU로 취급되며 2시간마다 약물을 복용해야 할 만큼 조종 계통이 매우 복잡하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후 후기 GAT-X 시리즈들은 핵동력 기체에 대항하기 위해 3개의 특성이 모두 합쳐진 부스트 레이더 건담으로 발전하고, 부스트 레이더의 데이터는 이후 디스트로이 건담을 제작하는 것에 많이 활용되기도 하죠. 이런 후기 GAT-X 시리즈 이후에도 지구연합은 스트라이크를 바탕으로 105 대거를 양산하는 등 일부 후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모빌스트를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각 건담들이 탈취되어 그에 관한 데이터는 부족했지만 건담들과 많은 전투를 치러봤던 아크엔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스트라이크 대거, 롱 대거 같은 건담들의 양산형을 제작할 수 있었죠. 이 시기 105 대거를 베이스로 제작된 버스터의 양산기가 바로 버스터 대거입니다. 사실 지구연합은 스트라이크를 베이스로 105 대거를 개발할 때 탈취된 다른 건담들의 특성을 백팩인 스트라이커 팩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버스터의 특성을 가진 버스터 스트라이커가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가뜩이나 양산기 치곤 개발 단가가 비쌌던 105 대거 대신 스트라이커 팩의 사용이 생략된 스트라이크 대거가 기본 양산기로 채택되고, 스트라이커 팩의 교체만으론 버스터 수준의 포격 지원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스트라이커 팩의 개발이 취소되자 버스터와 거의 동일한 백팩을 부착한 버스터 대거가 제작되게 된 것이죠. 94mm 고에너지 라이플, 350mm 건런처와 3연장 미사일 포드 등 버스터와 거의 동일한 무장을 장비하지만 양팔의 마운트에 빔사벨이 2자루 추가되어 매우 취약했던 근접전 능력이 보완되었습니다. 거기다 건런처와 라이플은 버스터와 마찬가지로 결합하여 더욱 고화력 장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추가적으로 버스터 대거는 기체 각 부분이 빔 공격의 내성을 가진 라미네이트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버스터에 비해 빔 방어력도 뛰어납니다. 개발 초기에는 캘러미티의 무장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도한 중량 증거와 낮은 효율로 인해 이 방안은 취소되죠. 105 대거의 생산 라인으로 비교적 쉽게 양산된 버스터 대거는 코즈믹이라 71년 벌어진 88 작전의 일환인 에어즈록 강화 작전에서 처음으로 투입되며 레나 아멜리아 같은 에이스 파일럿들이 탑승하게 됩니다. 레나 아멜리아는 내추럴임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이상의 실력을 가진 뛰어난 파일럿이었으며 탈취 이전에 내정되어 있던 GAT-X 시리즈 파일럿들의 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다만 자프트의 건담 탈취 작전에서 파일럿들이 모두 사망하자 버스터 대거에 탑승하여 여러 전장에 직접 참여하죠. 레나 아멜리아는 포격 능력뿐만 아니라 근접전도 뛰어나서 버스터 대거로도 신들린 조종 실력을 보였고, 이후엔 소드 캘러미티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한편 버스터와 함께 삼척 동맹으로 전향한 디아카는 이후 오브 해방작전,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까지 참여하며 많은 활약을 하지만 프로비던스의 드라곤 시스템 공격으로 반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포비든 건담을 격파한 듀얼이 버스터의 초고임펄스 저격 라이플을 대신 발사하여 레이더 건담을 격추하며 버스터는 그나마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게 되고, 함께 있던 듀얼과 함께 유리 아말피, 에자리아 줄에게 회수됩니다. 그렇게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이 종료되고 지구연합과 플랜트는 정전 조약인 유니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후인 코즈믹이라 73년 자프트 탈영병에 의해 유니스 7의 자네가 낙하한 사건 브레이크 더 월드로 인해 지구 전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양 진영은 다시금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죠. 1차 연합 플랜트 대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모빌스트를 운용하기 시작한 지구연합은 전쟁 이후 약 2년 동안 관련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연합은 병기 제조 기업인 액타이온 인더스트리와 협력하여 에이스 파일럿들을 위한 GAT-X 시리즈의 발전형인 액타이온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중 버스터의 발전형으로 제작된 기체가 베르데 버스터 건담이죠. 다른 액타이온 프로젝트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베르데 버스터는 장갑재가 베리어블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교체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여기에 대용량 에너지 팩인 파워 익스텐더가 추가로 장비되어 기존 버스터에 비해 더 강한 화력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버스터의 이마에 탑재되었던 센서 장비들도 성능이 더욱 개량되어 무장의 명중률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만큼 손상된다면 치명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베르데 버스터엔 아예 방어를 위한 마스크형 장갑재가 새로 추가되죠. 기존 버스터의 주무장이었던 건런처와 집속 화선 라이플은 베르데 버스터의 어깨 부분으로 옮겨져 보조 무장으로 활용되고, 새로운 주무장으로 복합 바이오넷 장비형 빔 라이플이 2정 추가됩니다. 2부 시점 기체의 장비인 만큼 기본적인 화력이 뛰어나고 양쪽 윗부분을 결합한다면 트윈 캐논 모드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거의다 각 라이플의 앞부분엔 역장을 생성할 수 있는 총검이 부착되기 때문에 이를 찌르거나 휘두르며 근접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발전이 이루어진 베르데 버스터엔 팬텀 페인의 파일럿 샤무스 코저가 탑승하게 됩니다. 설정상 기체의 개발에도 많이 참여했으며 베르데 버스터로 근접 무쌍을 찍은 적도 있는 에이스 파일럿이지만, 이후 팬텀 페인이 스타게이저를 탈취하기 위해 DSSD의 우주정거장을 공격하던 도중 다수의 시빌리언 아스트레이에게 포위당해 집중 사격을 받고 전사하게 됩니다.
액타이온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 외전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의 세력 라이브러리안 워크스는 각 GATX 시리즈의 데이터를 입수해 라이브러리언 계열 모빌스트들을 극비리에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게일 스트라이크를 비롯해 여러 기체들이 제작되었고 이 중에는 버스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헤일버스터 건담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헤일버스터를 포함한 라이브러리안 워크스의 기체들은 스트라이커 팩을 교체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안 워크스는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구연합이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버스터 스트라이커의 개발에 성공했고 헤일버스터는 기존 버스터의 백팩 대신 이 버스터 스트라이커를 장비하게 됩니다. 버스터 스트라이커에는 라이플용 에너지팩과 건런처의 탄약이 별도로 수납되어 있어 헤일버스터는 기존 버스터에 비해 훨씬 긴 작전 지속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헤일버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이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헤일버스터는 은신 상태로 최적의 사격 위치까지 침투한 뒤 단 한 번의 정확한 사격으로 목표를 격추하는 저격 특화형 운용 컨셉을 가지게 되었죠. 보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얼굴 옆과 가슴 부위에 추가 센서가 장비되었고 명중률이 약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은신 침투 후 사격을 마친 뒤에는 적진 한가운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체 방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헤일버스터의 어깨엔 120mm 3연장 발칸포가 추가로 장비됩니다. 기존 무릎에 위치하던 예비 배터리들은 어깨 부분으로 옮겨져 발칸포의 탄약을 저장하기도 하죠. 헤일버스터엔 라이브러리안 워크스의 복제 코디네이터 소키우스 시리즈 중 피니스 소키우스라는 개체가 탑승하고 오브의 우주정거장인 아메노미아시라를 공격하는 것에 투입되는 등 몇 번의 전투에 참여하지만 이후엔 비중이 없어져 아예 없는 기체 취급을 받게 되죠. 제2차 야킨두의 공방전에서 반파된 이후 듀얼과 함께 해소된 버스터는 잡트의 군사요새 보아저에 은밀히 보관됩니다. 이후 테스트라는 명목 아래 라이트닝 버스터라는 새로운 형태로 개조되게 되죠. 라이트닝 버스터는 기존의 배터리 시스템 대신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하여 핵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되었고 기술이 발전한 만큼 무장 구성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버스터가 사용하던 건런처와 집속 화선 라이플은 백팩과 연결된 두 문의 복렬 포신 다목적포로 대체됩니다. 이 다목적포들은 팔 아래쪽이나 어깨 위로 전개할 수 있으며 결합 기능은 생략된 대신 각 포신에서 빔을 발사하거나 포신을 일직선으로 정렬해 장거리 저격에 특화된 사격도 가능했죠. 모든 주무장이 백팩과 직접 연결된 구조가 되면서 무장을 손에 들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허리에 장비되어 있던 고정식 암은 고에너지 빔건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어깨에 위치하던 미사일 포드 역시 후방 백팩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엔 추가 센서 장비들이 배치되죠. 이처럼 여러 신기술이 적용된 라이트닝 버스터는 극장판 시점 자간나트가 일으킨 쿠데타를 진압하는 작전에 투입됩니다. 핵엔진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미티어를 운용하거나 각종 무장을 활용해 반란군 함대를 제압하는 등 짧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죠. 추가적으로 라이트닝 버스터는 일부 시점의 버스터를 그대로 개조한 기체라 극장판에 함께 등장한 듀얼에 이어 시드 세계관에서 두 번째로 오래 운용된 건담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